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 하얀 소금이 산처럼 쌓여있는 염전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박영감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바닷물을 끓여 만든 자영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소금은 맛이 달고 귀하여 한양의 세도가들조차 앞다투어 찾을 정도였지요. 박영감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그의 곳간에는 재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은 천하의 거상도 피해가지 못하는 법, 평생 갯바람을 맞으며 일해온 박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들이 들락거리고 하인들이 분주히 약을 다렸으나 박영감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자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장남 박행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강한 유인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마자 상단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오늘부터 상단의 모든 열쇠와 장부는 내가 관리한다.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살이 분별이 어려우시니 장자인 내가 미리 집안을 단속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박행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가장 먼저 소금 창고의 자물쇠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고 전담 문서가 들어있는 안방의 괴짝을 자신의 처소로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온 상단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장남의 탐욕 아래 재편되고 있었지요. 반면 차남인 박서방은 현관은 딴판인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유약하고 착하기만 한 그는 형의 횡포를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인 아내 윤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문은 기울었으나 글과 셈에 밝고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그녀는 돌아가는 집안 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아주버님의 거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리 누워 계신데 집안의 대소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시는 모양새가 마치 딴살림을 차리려는 듯합니다. 부인, 형님께서 설마하니 딴 마음을 먹겠소? 그저 장자로서 집안을 건사하려는 것이겠지. 나는 그저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오. 박서방은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형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풍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박행수는 동생 내외를 사랑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피워져 있었으나 형의 눈빛은 바깥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행수 옆에는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와 묵직한 전담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그 반대편 구석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고 더러운 장부 책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거라. 아버님께서 저리 위중하시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이다 하여 내가 장자로서 미리 집안의 질서를 잡고 유산을 정리하고자 한다. 형님, 아버님께서 아직 눈도 감지 않으셨는데 유산이라니요.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도리를 운운할 처지냐? 아버님께서 평소 너를 어여삐 여기셨으나 집안을 이끌어갈 제목은 못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행수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자신의 옆에 있는 문서들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금 창고와 상단의 대소사 그리고 문전옥답은 당연히 종손인 내가 맡아 관리할 것이다. 이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 아니겠느냐? 아주버님, 하오면 저희 내외에게는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서방님 또한 이 집안의 자손이옵니다. 윤씨 부인이 차분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묻자 박행수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는 발치에 놓인 낡은 장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가져가거라. 저것이야말로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남기신 또 다른 유산이다.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표지는 닳고 달아 너덜거렸고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그 옆에 적힌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방영감이 젊은 시절부터 거래하며 빌려주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한 악성 빚쟁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형님, 이것은 빚장부가 아닙니까? 그것도 십수년이 지난. 그렇다. 아버님께서 이정이 많아 차마 독촉하지 못한 돈들이지. 그 액수를 다 합치면 소금 창고 하나 값은 좋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돈을 받으러 다니며 입에 풀칠이나 해라. 내 특별히 그 권리를 너희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아주버님, 이것은 억지입니다. 이 엄동설 안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빚장부 하나 달랑 쥐어주고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수씨 말이 거치시구려 나가라니 분가를 시켜주는 것이지. 내 너희를 생각해서 큰맘 먹고 내린 결정이거늘 고마운 줄도 모르고 대드는 것이냐? 박행수는 돌변하여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긴 말할 것 없다는 듯 하인들을 불러 동생 내외의 짐을 싸게 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 집에서 너희 같은 밥벌어지들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여유가 없다. 그 장부에 적힌 놈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든 굶어 죽든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결국 박서방과 윤씨 부인은 쫓겨나듯 집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뼈를 에이는 듯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갈곳이라곤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마른 땅을 적셨지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형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살라고. 하지만 윤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부축해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윤씨 부인은 박행수가 던져준 그 낡은 장부를 호롱불 아래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보다는 기이한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에게 썩은 동아줄을 주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살릴 진짜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오? 이건 그저 빚쟁이들의 이름일 뿐이지 않소. 가난한 뱃놈. 대장장이, 지게꾼 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 우리에게 빚을 갚겠소?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받아야지요. 아버님께서 허투루 돈을 빌려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장부에 적힌 이름들 어쩌면 예사롭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씨 부인은 장부의 첫 장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곰배 노인.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사람부터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낡은 종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거센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떨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난 두 사람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만이 희미한 등불처럼 그들의 운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윤씨 부인은 남편 박서방을 재촉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매서운 바닷바람에 문풍지가 덜컹거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윤씨 부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 비릿한 갯내음이 진동하는 포구였습니다. 그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장부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곰배 노인의 거처였습니다. 박서방은 쭈뼛거리며 판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곰배 노인 계시는가?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퀭한 눈으로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그는 술독에 빠져 사는 늙은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를 보자마자 대번에 사색이 되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박영감님 댁 차남 아니십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번 달에는 기필코 빚을 갚으려 했으나 고기가 통 잡히질 않아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노인은 바들바들 떨며 빌었습니다. 평소 박행수가 빚독촉을 하러 보낸 하인들에게 숱하게 시달렸던 터라 또다시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 돈도 없는 처지에 땡전 한 푼 없는 노인에게 돈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때 윤씨 부인이 노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저희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르신께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윤씨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어르신께 돈을 빌려드리며 남기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바다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곤배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 위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먼 바다까지 나갔던 유능한 사공이었으나 다리를 다친 후로는 못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 몸으로 익힌 바다의 지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허허, 그거야 다 옛날 이야기지요. 지금은 다리 병신이 되어 노젓는 일도 힘에 부치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노를 젓는 힘은 젊은이에게 빌릴 수 있으나 물길을 읽는 눈은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 부부와 거래를 하시지요. 윤씨 부인은 품에서 붓과 먹을 꺼내 장부의 빈 공간에 무언가를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저희에게 짐 빚을 돈으로 갚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어르신이 가진 그 눈을 저희에게 빌려주십시오. 바람이 언제 바뀌는지, 물때가 언제 변하는지 그 지혜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이 빚은 깨끗이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곤배 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뱃놈이라 천대받으며 살아왔고 다리를 다친 후로는 쓸모없는 식충이 취급을 받아왔던 그였습니다. 노인의 탁한 눈동자에 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정말 제 그까짓 재주가 돈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냄새만 맡아도 바다가 어찌 변할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은 저희의 도선사이십니다. 윤씨 부인은 장부에 곤배 노인 물길 보는 법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동업자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을의 짐을 나르는 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왕눈이는 커다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외가 나타나자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지난번에 빌린 곡식은 아직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요즘 일감이 통 없어서요. 박서방은 이번에도 윤씨 부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왕눈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과 고개 너머 지리에 대해서는 자네들이 가장 잘 안다고 들었네. 혹시 남들이 모르는 지름길도 알고 있는가? 지름길이라뇨? 아, 뭐 산짐승이나 다니는 길이야 훤히 깨고 있지요. 비가 와서 큰 길이 끊겨도 저희가 다니는 토끼길은 끄떡없습니다요. 짐을 지고도 날아다닐 수 있습죠.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 길을 내게 알려주게. 그리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 그 길로 짐을 날라준다고 약조한다면 자네들의 빚 또한 없는 것으로 하겠네. 왕눈이와 짐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환호했습니다. 돈 대신 튼튼한 두 다리와 길을 아는 머리로 빚을 갚을 수 있다니 그들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야 어렵지 않습죠. 저희가 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나릅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윤씨 부인은 장부에 왕눈이 외 5명 지름길 지도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외곽의 대장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독이라 불리는 괴팍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는 솜씨는 일품이었으나 고집이 세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해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과 박서방이 대장간에 들어서자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망치로 두들기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빚 받으러 왔수. 돈 없으니 배를 째시오. 아니면 이 망치라도 가져가든가. 박서방은 대장장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으나 윤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장간 구석에 처박혀 있는 녹슨 가마솥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솥들은 다 무엇입니까?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만. 다 실패작이오. 소금물을 끓여도 녹이 슬지 않는 쇠를 만들어 보려 했는데 쉽지가 않구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디다. 그냥 무쇠솥이나 만들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대장장이는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인정받지 못한 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이 아닙니다. 만약 소금물을 견디는 쇠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 연구를 계속해 주십시오. 필요한 재료비는 제가 된 빚에서 제하고 성공한다면 그 기술을 저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십시오. 대장장이는 망치질을 멈추고 윤씨 부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 수건을 알아봐 준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마님 정말 이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오? 다들 헛짓거리라며 비웃던 것을?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고집과 기술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장부에 대장장이 녹슬지 않는 소치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윤씨 부인과 박서방은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누비며 빚쟁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나 각자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숨은 고수들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장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옥죄는 빈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제주꾼들을 하나로 묶는 보물지도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한편 이 소식은 곧장 박행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마을을 순찰하다가 땀을 흘리며 돌아다니는 동생 내외를 마주쳤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내 아우님이 아니신가? 빚은 좀 받아내었느냐? 꼴을 보니 돈은커녕 밥도 못 얻어먹은 것 같구나. 박행수는 혀를 차며 동생을 조롱했습니다. 박서방은 형의 비아냥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윤씨 부인은 당당하게 박행수를 응시했습니다. 아주버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귀한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귀한 것? 하하! 내가 말하는 귀한 것이 그 냄새나는 늙은 뱃놈과 무식한 집꾼 놈들을 말하는 것이냐?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빚 대신 쓸모없는 놈들의 환심이나 사고 다닌다고 쯧쯧. 아버님이 남긴 장부를 그리 휴지 조각으로 만들다니. 지하에 계신 아버님이 통곡을 하시겠구나. 박행수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 재수씨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이제는 거지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다닙니다. 그려 빚을 탕감해주는 척하며 사람 좋은 척 위세를 떨지만 결국 남는 게 무엇이겠소?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낳는 것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박행수의 말에 동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돈을 받아야지 제주가 밥 먹여주나. 양반과 며느리라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보네. 저러다간 있는 살림도 거덜나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윤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장부를 더욱 소중히 감싸 안으며 박행수에게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돌멩이도 제 짝을 만나면 주춧돌이 되는 법이지요. 두고 보십시오. 이 장부가 훗날 아주버님의 소금 창고보다 더 큰 값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 어디 두고 보자꾸나. 내 놈들이 그 거짓대와 함께 굶어 죽는지 아니면 정말로 금이라도 캐오는지 말이다. 박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금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에 만족하며 다가올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형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좋은 일이나 당장 우리 입에 들어갈 쌀이 없지 않소. 저 사람들의 재주가 정말 돈이 되겠소. 박서방의 물음에 윤씨 부인은 호롱불 아래 펼쳐진 장부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당장 열매를 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큰 비가 내리면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우리를 지켜줄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예언처럼 어느 여름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며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곤배 노인은 하늘을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이야. 수심, 연만에 큰 장마가 오겠구먼.
대장간의 불독도 하늘을 보며 서둘러 화덕의 불을 조절했고 왕눈이와 짐꾼들은 산길이 무너질세라 미리 길을 다져놓았습니다. 모두가 윤씨 부인이 말했던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빗줄기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마을 앞 개울은 범람했고 한양으로 가는 융로는 산사태로 끊겨버렸습니다.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였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박행수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소금 창고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소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길이 끊겨 소금을 내다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빗줄기가 거세지자 소금 창고의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젠장!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이대로라면 소금을 팔기는커녕 다 녹여먹게 생겼어. 여봐라! 당장 집꾼들을 불러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당장 소금을 싣고 한양으로 떠나라. 박행수는 탐욕의 눈이 멀어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윤씨 부인의 폐가에는 기이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곤배 노인 왕눈이 대장장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재주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겨 길이 끊겼으나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윤씨 부인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빚쟁이나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알아봐 준 주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된 전사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낡은 장부 속에 적혀있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생명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탐욕과 지혜의 대결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의 마을 어귀의 개울은 붉은 황토물로 넘쳐흘렀고 한양으로 통하는 융로는 산사태에 막혀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바닷길마저 거친 풍랑에 막혀버리자 소금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박행수의 소금 창고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생쥐골을 하고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놈들아! 동작을 빨리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소금 한 가마니가 금값이다. 금값! 비가 새지 않게 가마니를 더 촘촘히 쌓으란 말이다. 박행수는 창고 지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고 안에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소금 가마니를 억지로 구겨 넣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간수가 덜 빠져 축축한 소금까지도 무게가 더 나간다는 이유로 창고 깊숙이 밀어넣게 했지요. 창고지기가 다급하게 달려와 박행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읍소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젖은 소금을 이리 빽빽하게 쌓아두면 습기가 차서 소금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붕에서 빗물까지 새어드니 이대로 두면 소금이 다 녹아내려 맹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소금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드느냐? 내 아버님 때부터 소금밥을 먹은 지가 수십 년이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돈을 번단 말이냐?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쌓아라. 박행수는 창고지기를 발길질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창고 가득 쌓인 소금 가마니가 황금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곧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는 창고 안은 찜통처럼 변했고 빗물과 섞인 소금은 검은 흙수가 되어 바닥으로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검은 물은 창고 문틈으로 새어 나와 마당을 질퍽하게 적셨습니다. 한편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빗소리를 뚫고 마당 한가운데 임시로 지은 헛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는 대장장이가 밤새 두드려 만든 거대한 가마솥이 칠흑 같은 위용을 뽐내며 걸려 있었습니다. 마님, 약조한 대로 가마솥을 완성했습니다.
이소튼 무쇠에 특수한 흙을 발라 구워냈기에 아무리 센 불에 짠 소금물을 끓여도 절대 녹이 슬거나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가마솥을 어루만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서방과 왕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아주버님께서 못 쓴다고 내다 버린 폐염전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널려있는 젖은 흙, 함토를 모조리 긁어 모아야 합니다. 부인, 그 흙은 형님이 똥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아닙니까? 빗물에 젖어 진창이 된 흙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박서방의 물음에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진창 속에 우리가 찾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비에 젖었으나 그 흙은 수십 년간 소금기를 머금은 귀한 흙입니다. 그것을 가져와 바닷물로 다시 걸러내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소금물인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서방과 짐꾼들은 비바람을 뚫고 폐염전으로 향했습니다. 박행수가 쓸모없다며 방치해 둔 염전 바닥은 검은 진흙탕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윤씨 부인의 말을 믿고 묵묵히 흙을 퍼 날랐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온몸이 젖었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퍼온 흙을 대나무 통에 담고 바닷물을 부어 거르자 밑으로 진한 갈색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물을 대장장이가 만든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십시오. 물이 증발하고 하얀 꽃이 필 때까지 잠시도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가마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헛간 가득 구수한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대장장이의 기술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반 가마솥이라면 벌써 녹이 슬어붉은 물이 배어 나왔겠지만 그의 솥은 끄떡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솥 안에 물이 졸아들면서 바닥에 하얀 결정체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에 말린 천일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입자가 곱고 빛깔이 희었습니다.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수한 소금, 자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소금은 처음 보네. 눈꽃처럼 희고 맛을 보니 쓴맛은 하나도 없고 단맛이 도는구먼. 곤배 노인이가 구워진 소금을 찍어 먹어보고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서방도 왕눈이도 대장장이도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박행수가 버린 흙과 빗물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금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 시각 박행수의 창고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쑤셔넣은 소금 가마니들이 습기를 머금어 터져버렸고 녹아내린 소금물은 창고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박행수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내 소금, 내 금덩어리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는 썩은 물이 되어버린 소금을 손으로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박행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아니,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마을 끝 폐가 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곳에서 소금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요. 뭐라? 소금을 구워? 그 거지들이 뗄감이 어디 있어서 소금을 굽는단 말이냐? 그게 소문에 의하면 아주 질 좋고 하얀 소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금을 구경하러 몰려가고 있습니다요. 박행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소금은 다 녹아 없어졌는데 동생 내외가 소금을 가지고 있다니 그의 머릿속에서 비틀린 망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그거였구나. 그놈들이 내 창고에 구멍을 뚫은 게야. 내 창고에서 소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놈들이 밤새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박행수는 자신의 무능과 탐욕으로 소금을 망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동생 내외에게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하로 가자. 내 소금을 훔쳐간 도둑놈들을 잡아들여야겠다. 사또 나리께 고하여 호졸들을 대동하라. 박행수는 씩씩거리며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제 아우놈과 그 처가 도둑대와 결탁하여 제 소금 창고를 털었습니다.
비가 오는 틈을 타 창고 바닥을 뚫고 소금을 모조리 훔쳐갔습니다요. 사또는 박행수의 말을 듣고 즉시 포졸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윤씨 부인과 박서방 그리고 조력자들이 막 구워낸 자염을 항아리에 담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썩 나오지 못할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헛간을 에워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떨었고 왕눈이와 짐꾼들은 몽둥이를 들고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나서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멈추십시오. 관아의 군사들에게 맞서는 것은 영무입니다. 저희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당당히 나갈 것입니다. 죄가 없는지는 관아에 가서 따져볼 일이다. 박행수의 소금을 훔친 죄. 내년이 주무다가 맞느냐? 훔치다니요? 이것은 저희가 땀 흘려 만든 소금입니다. 그때 박행수가 포졸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윤씨 부인이 만든 하얀 자염 항아리를 보고 욕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앙큼한 것! 내년이 내 창고 열쇠를 복사해갔다는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느냐? 저 소금은 원래 내 창고에 있던 것이다. 젖은 흙에서 소금이 나온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여봐라, 저 도둑년 놈들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박행수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서방과 윤씨 부인을 포박했습니다.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우리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 재산을 탐내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딴살림을 차리더니 기어이 도적질까지 하는구나. 내 너희를 법대로 다스려 가문의 수치를 씻을 것이다. 박행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윤씨 부인이 애써 만든 자염 항아리들을 압수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력자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희 천한 것들도 한패거리렸다. 내 놈들이 내 소금을 나른 것을 본 자가 있다 관아에 가서 매운맛을 봐야 바른대로 불겠느냐? 곤배 노인과 대장장이 왕눈이는 분함에 질더렀으나 윤씨 부인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결국 윤씨 부인과 박서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욕심이 과하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먼. 아니야, 박서방 내외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박행수가 무서운 사람이여. 차가운 옥사에 갇힌 박서방은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형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소? 하지만 윤씨 부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옥사의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두려워 마십시오.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버님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가 만든 저 하얀 소금꽃이 우리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박행수의 위선과 지혜로 빚어낸 윤씨 부인의 진심,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최후의 심판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내내 퍼붓던 비는 잦아들었으나 관아의 마당은 여전히 질척이는 진흙탕이었습니다. 그 진흙 위로 포승줄에 묶인 박서방과 윤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두 사람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으나 윤씨 부인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반면 박서방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박행수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동생 내외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관아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웅성거렸습니다.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가 야밤을 틈타 박행수의 소금 창고 바닥을 뚫고 귀한 소금을 훔쳐갔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희는 맹세코 도적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님의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요. 입을 다물라. 내 놈이 내 재산을 탐내어 아버님 생전에도 딴 주머니를 차더니 기어이 출간한 뒤에도 도적질을 일삼는구나. 사또 나리, 저놈들이 훔쳐간 소금 항아리들이 증거입니다. 제 창고에 있던 소금이 아니라면 저 거지들이 어디서 저 많은 소금을 구했겠습니까? 박행수는 윤씨 부인의 헛간에서 압수해 온 하얀 소금 항아리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더구나 저 계집은 요물입니다. 빚을 받으러 다니는 척하며 제 창고 열쇠의 본을 뜨고 마을의 왈패들을 모아 작당을 모의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부디 엄벌의 처해 가문의 법도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박행수의 모함에 박서방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윤씨 부인이 고개를 들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항아리 속에 든 소금이 훔친 물건인지 아니면 저희가 땀 흘려 만든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이라. 소금이 다 짠맛이지 다를 게 무엇이 있단 말이냐? 다릅니다. 박행수의 창고에 있는 소금은 햇볕에 말린 천일염이나 욕심을 부려 간수를 빼지 않고 젖은 채로 쌓아두어 쓴맛이 나고 색이 탁할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가 만든 소금은 갯벌 흙을 걸러 가마솥에 끓여낸 자염이옵니다. 빛깔이 눈처럼 희고 맛이 달며 부드럽습니다. 부디 두 소금을 가져와 비교해 주시옵소서. 윤씨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사또는 포졸에게 명하여 박행수의 창고에 남은 소금과 압수한 항아리의 소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포졸이 2가지 소금을 접시에 담아 대령했습니다. 하나는 거무튀튀하고 물기가 축축하여 썩은 내가 진동하는 소금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씨 부인의 항아리에서 꺼낸 눈부시게 하얗고 고운 가루 소금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이건 박행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먼저 검은 소금을 조금 집어 맛을 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에이, 짜다 못해 쓰구나. 썩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도다. 이것이 박행수 내 창고에 있던 소금이란 말이냐?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잠시 변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하얀 소금도 원래는 제 것이었는데 전현이 훔쳐다가 무슨 요술을 부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박행수는 당황하여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이어 하얀 소금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구수하고 은은한 짠맛에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실로 귀한 자염이로구나.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최상품이다. 박행수, 내 창고에 이런 귀한 소금이 있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저것들이 귀신같이 알고 훔쳐간 것입니다. 박행수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자 박서방이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평소 형의 기에 눌려만 한마디 못하던 그였으나 아내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어찌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저 소금은 제 처와 제가 밤을 새워 끓여낸 것입니다. 형님이 버린 폐염전의 흙을 긁어모아 만든 피땀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형에게 대드느냐?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다면 내 놈들은 꼼짝없이 도둑놈이다! 박행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던 그때 관아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포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곰배 노인과 짐꾼 왕눈이 그리고 대장장이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마을 대장간의 대장장이옵니다. 저 항아리 속의 소금은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가마솥에서 끓여낸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건대 박서방 내외는 밤새도록 불을 지키며 소금을 구워냈습니다. 저희 짐꾼들도 증인입니다요. 박행수가 똥물이라며 버린 폐염전의 흙을 저희가 지게로 날랐습니다. 그 흙으로 물을 걸러 소금을 만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행수는 뜻밖의 증인들이 나타나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너희들도 저들과 한 패거리로구나. 내 돈을 떼먹은 빚쟁이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증언을 한단 말이냐? 사또, 저 놈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때 곰배 노인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이 써준 재능 차용 증서였습니다.
천한 빚쟁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박서방댁과 정당하게 계약을 맺은 기술자들입니다. 돈 대신 저희가 가진 재주로 빚을 갚기로 약조하였고, 이번 소금 작업은 그 약조를 이행한 것입니다. 여기 그 증서가 있습니다. 사또가 증서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각자의 이름과 제공할 기술, 그리고 빚을 탕감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행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박행수, 내 눈에는 이것이 거짓으로 보이느냐? 이토록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계속 우길 테냐? 아니, 그것이 저것들은 다 저를 모아 마려는. 박행수가 진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칠 때 결정적인 증인이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박행수의 소금 창고를 지키던 창고직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젖은 얼굴로 박행수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을 구하겠습니다. 이놈! 내 놈이 미쳤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박행수가 창고지기를 발로 차려 했으나 포졸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창고지기는 울먹이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행수 어르신께서 욕심을 부려 덜 마른 소금을 억지로 창고에 쌓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붕 수리비를 아끼신다고 기술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바람에 비가 새어 창고 안의 소금은 이미 며칠 전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박서방님 내외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행수 어른의 욕심이 소금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요. 창고지기의 자백에 관하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행수는 다리의 힘이 풀려 진흙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또는 판결봉을 내리치며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듣거라. 박행수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아비가 물려준 귀한 유산을 망치고 제 혈육인 동생 내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또한 관할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모욕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중하다.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박행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여봐라. 박행수의 무고죄와 사기죄를 물어 곤장 30대를 매우 쳐라. 또한 그가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려 했던 죄를 물어 그의 남은 재산과 소금 창고를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 재산만은 제발 재산만은. 매우 쳐라. 곤장 소리가 짝짝 하고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행수의 비명 소리가 드높았으나 구경하던 백성 중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 인과응보로다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와 박서방과 윤씨 부인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그대들의 지혜와 인내심이 참으로 놀랍도다. 썩은 흙에서 꽃을 피워냈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압수한 자염은 그대들에게 돌려줄 것이니 부디 그 귀한 재주를 널리 써주길 바란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를 믿어준 저분들의 공유입니다. 윤씨 부인은 곤배 노인과 짐꾼들, 대장장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풀려난 박서방과 윤씨 부인을 향해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온 뒤갠 하늘처럼 그들의 억울함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하얀 소금꽃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박행수의 곳간은 텅 비었으나 사람을 품은 윤씨 부인의 장부는 이제야 비로소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의 판결 이후 박서방과 윤씨 부인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만든 자염의 맛이 한양까지 소문나며 주문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윤씨 부인은 몰수된 박행수의 창고와 재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단을 꾸렸습니다. 이름하여 인화상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소금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와 땀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빚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업자입니다. 윤씨 부인은 약조대로 곤배 노인을 도선 대행수로, 왕눈이를 운송 대행수로, 대장장이를 기술 대행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여느 곳과는 달랐습니다. 곤배 노인이 바람을 일궈 추앙 시기를 정하면 대장장이가 만든 튼튼한 가마솥에서 최상급 소금이 구워져 나왔고, 왕눈이의 짐꾼들이
가장 빠른 길로 전국 각지에 소금을 날랐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질 좋은 소금을 공급하니 인화상단은 단숨에 조선 최고의 소금 상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사경을 헤매던 박영감이 홀을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집안의 변고와 두 아들의 행적을 전해들은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박서방과 윤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내 너희에게 그 낡은 장부를 준 것은 너희를 내치려 함이 아니었다. 그 장부에 적힌 이들은 내가 젊은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던 숨은 고수들이었다. 다만 그들이 세월을 잘못 만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박영감은 회한 섞인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돈이 아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큰 놈은 그저 눈앞의 창고에만 눈이 멀어 사람을 버렸으나 둘째 며느리 너만이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보았구나. 아버님, 그저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라 여기신 아버님의 가르침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내 남은 재산과 상단의 대행수 자리를 모두 박서방 내게 물려주마. 부디 지금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상단을 이끌어다오. 박영감의 결정에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곤장을 맞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박행수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돌다 결국 동생의 상단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남루한 행색을 한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형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형님, 지난 과오는 잊으십시오다만 이곳에서 일하려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의 고단함을 알아야 진정한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행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박행수는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짐꾼이 되어 땀을 흘렸습니다. 등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를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씨 부인과 박서방은 덕망 높은 거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백성들을 구제했고 재능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발굴하여 후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소금보다 짜지 않고 설탕보다 달콤한 부자라 칭송했습니다. 재물은 썩어 없어지나 사람은 남는 법입니다. 낡은 빗장부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불안곳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쌓인 신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박서방과 윤씨 부인은 서로를 아끼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